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먼저 드리면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50조 원에 달하는 성과급입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고요. 한편 한국과 미국은 조선업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시 돌아왔고요. 매물이 확 잠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어요. 거의 3주에 가까운 기간입니다. 총파업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1일부터 이틀 동안 정부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갔어요. 사후조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노조가 이미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도요. 노사 양측이 동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업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화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 성과급인데요. 노조가 요구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4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15%면 약 50조 원이에요. 50조 원이라는 숫자가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올해 대한민국 국방비 예산이 약 62조 원입니다. 나라의 국방비에 맞먹는 돈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거예요. 물론 노조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 과실을 직원들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논리인 거죠. 그런데 이번 사태가 좀 복잡한 게 노조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노노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과반 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아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함께 공동교섭단을 꾸렸던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줄여서 전삼노라고 하죠. 그리고 동행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어요. 동행노조는 아예 공동교섭단에서 이탈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기냐면요.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중심이에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죠. 반면에 전삼노와 동행노조는 DX 부문 직원 비중이 높습니다. 디바이스 경험 부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 쪽은 올해 역대급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담당하는 DX 쪽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돈을 많이 번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계에서는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운동이라기보다는요. 사업부별 이해관계 충돌에 가깝다는 평가인 거예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보다 성과급 확대만 앞세우는 투쟁은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요.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요.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요. 이번 이틀간의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로 삼성전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이 현실화될지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단순한 일회성 보상 확대가 아니라 제도적 틀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른바 성과급 제도화인데요. 노조 입장에서는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요. 앞으로도 계속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고정적으로 영업이익의 15%를 묶어두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 굵직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0일 귀국한 김 장관은 이달 5일 캐나다를 거쳐서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어요. 자, 마스가라는 단어를 기억해두세요. 메이크 아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의 약자인데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제조업 부활 정책 중 하나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떠오른 겁니다. 전 세계 조선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 크니까요.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는 마스가, 즉 조선 분야와 에너지 분야가 거론됐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이나 LNG 터미널 건설이 유력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어요.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이죠. 이번 면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도 나왔는데요.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한 거죠. 이 MOU는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양국 조선 인력을 양성하고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올해 하반기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가 설립된다는 점입니다. 이 센터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현지 소통과 동향 파악 채널 역할을 하고요.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을 개선하거나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66억 원이에요.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쪽에서도 센터 설립에 고마움을 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은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것들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고요.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 외에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을 만났습니다. 웬비 국장이죠.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어요. 웬비가 미국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관이니까요. 직접 예산 담당자를 찾아간 셈이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도 면담했고요.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인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상권 의원과도 화상으로 면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쿠팡 이야기도 나왔어요.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는 주장인데요. 미국에서 전방위적 로비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 장관이 미국 측 인사들에게 먼저 쿠팡 관련 화두를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김 장관은 오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다음 달 18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표가 나올 전망이에요.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잡게 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원전과 LNG 사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지켜볼 대목이에요. 세 번째 뉴스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먼저 양도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보면요. 10년 전에 매입한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를 가정해 볼게요. 이번 달에 매각해서 3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봤다고 치면요. 2주택자의 경우 최종 세아액이 24억 원입니다. 3주택자는 28억 원까지 올랐어요.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안팎으로 급증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5억 원 벌었는데 세금으로 24억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돈은 11억 원밖에 안 되는 거죠. 3주택자라면 28억을 다 내니까 7억만 남는 겁니다. 이러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숫자가 확인이 됩니다. 지난 3월에 8만 건을 넘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요. 5월 10일 기준으로 6만 7천 건 아래로 떨어졌어요. 한 달 반 사이에 13,000건 넘게 매물이 줄어든 겁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금매 국면이 이미 2주에서 3주 전에 마무리됐다고 말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일인 5월 9일 다가와서 정리된 매물은 한두 개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은 4월 말 전후로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금매가 사라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요. 올해 2월 초에는 23억 원대의 거래가 체결됐었는데요. 지난달에 다시 28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2달 사이에 5억 원 가까이 오른 거예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했기 때문에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집값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남은 다주택자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증여를 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버티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해야 한다는 압박도 이제 사라졌고요. 시장 불확실성도 계속되니까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 국면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일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고 강조했고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기대는 구조를 대전환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어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놓았는데요. 가계부채 비중을 2030년까지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김 장관은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 정부는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동시에 공급 카드를 내놓으면서요. 투기를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물량은 확보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인 셈이죠.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조정이나요. 향후 보유세 강화 여부에 따라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지금 한국 경제가 중요한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죠. 삼성전자에서는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사이에서요. 국제 무대에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중요한 만큼요. 이코노클립에서 계속 추적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